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72. 그리고 나는 오늘 밤 이 낡고 후미진 요양원 휴게실에서 공식적으로 죽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늦가을 밤이었다. 요양보호사가 귀찮다는 듯 틀어놓은 구시 뉴스는 며칠 전 시내 중심가에서 일어난 큰 불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무릎 담요를 여미며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다. 하루의 끝, 다른 노인들의 규칙적인 기침소리와 TV 속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우는 그저 평범하고 지루한 또 다른 밤. 그 밤이 내 세상 전체를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번 화재로 인한 희생자 중 신원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진 72세 박순자 씨가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박순자, 내 이름이었다. 동명이인이겠지. 그래, 세상에 박순자라는 이름이 어디나 하나뿐이라. 헛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심장이 이유 없이 철렁 내려앉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화면 가득 내 얼굴이 채워졌다. 몇 년 전 하나뿐인 내 딸 미영이가 엄마 우리도 남들처럼 영정사진 하나 예쁘게 찍어두자며 억지로 끌고 가 찍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내 얼굴 위로 박순자라는 하얀색 명조체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내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도 울음도 아닌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뿐이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다. 주위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앵커의 입술이 뻐끔거리는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고인의 외동딸인 김미영 씨는 어머니를 잃은 크나큰 슬픔 속에서도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미영이, 내 딸, 내 금지옥여, 내 세상의 전부. 그 이름이 나오자 멎었던 심장이 미친 듯이 발작하기 시작했다. 화면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이는 내 딸 미영이와 그런 딸의 어깨를 감싸 안는 훤칠한 내 사위 정서방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저 가증스러운 위선자들. 평생을 남의 건물 화장실 바닥을 닦으며 살았다. 차가운 타일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겨울에도 독한 락스 냄새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는 여름에도 나는 단 하루도 일을 쉬지 않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딸애를 대학까지 보냈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시키고 좋은 집안의 사위까지 보게 되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자 보람이었다. 엄마,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일 그만해. 내가 호강시켜줄게.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줘. 엄마 재산 정리해서 이제 우리가 편히 모실게. 불과 몇 달 전 미영이는 온갖 서류를 들고 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글자를 잘 몰랐지만 내 딸의 눈물을 믿었다. 내 새끼가 이 애미를 속이랴.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인감도장을 딸의 손에 쥐어주며 나는 드디어 고생이 끝났다고, 이제야 딸 덕 좀 보며 사는구나 하고 바보처럼 웃었다. 딸 부부는 나를 경치 좋은 곳에 새로 생겼다는 이 실버타운에 데려다 주었다. 낡은 반 지하 방 보증금까지 빼서 딸에게 쥐어주며 나는 이것이 딸이 말한 호강이구나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호강이 아니라 산채로 관 속에 처박힌 것이었다. TV 화면 아래로 자막이 흘렀다. 김미영 이사장, 어머니 유산 수십억 원 사회 환원 약속.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수십억? 내 평생의 피와 땀,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팔아모은 쌈짓돈, 내 집 한 칸 마련하겠다고 움켜쥐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내 사망보험금과 유산이 되어 저들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누군가 거대한 손으로 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가슴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컥컥거리는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주위 노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나를 부르는 요양보호사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멀어졌다. 의식을 잃기 직전 흐릿한 시야 속으로 TV 화면의 마지막 장면이 들어왔다. 인터뷰를 마친 내 딸 미영이가 카메라가 꺼진 줄 알았는지 사위놈을 보며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을 이겨낸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만족감과 승리자의 여유가 담긴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였다. 그 미소를 마지막으로 내 세상은 암흑 속으로 꺼져버렸다. 하지만 그 암흑 속에서도 단 하나의 생각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미영아, 내 딸아, 내가 어떻게 나에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싸구려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병원이 아닌 낯선 여관방의 차갑고 눅눅한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머리맡에는 싸구려 빵 하나와 우유 한 팩, 그리고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서툰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 조용히 여기서 사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것이 내 딸이 애미에게 베푼 마지막 자비였다. 그런데 그 편지 봉투 안에는 딸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 하나 더 들어 있었다. 내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수로 딸려 들어온 듯한 작게 접힌 영수증 한 장. 거기에는 보석, 다이아몬드 반지 3캐럿 이라는 글자와 함께 내 사위 정서방의 이름으로 결제된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결제 날짜는 내가 화재로 사망했다는 바로 그날이었다. 얼마나 정신을 잃고 있었을까. 싸구려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병원이 아니었다. 눈을 뜨자 보인 것은 누런 얼룩이 진 천장과 깜빡이는 형광등뿐인 낯선 여관방의 풍경이었다. 누군가 나를 이곳에 유기한 것이다. 머리맡에는 눅눅해진 빵 하나와 우유 한 팩, 그리고 구겨진 편지 한 장이 전부였다. 어머니, 조용히 여기서 사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내 딸 미영이의 글씨체였다. 이것이 제 애미를 산채로 죽인 딸년이 베푼 마지막 자비였다.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런데 그 편지 봉투 안에는 딸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 하나 더 들어 있었다. 내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수로 딸려 들어온 듯한 작게 접힌 영수증 한 장. 거기에는 보석, 다이아몬드 반지 3캐럿 이라는 글자와 함께 내 사위, 아니 그 파란 눈의 외국인 놈, 제임스의 이름으로 결제된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결제 날짜는 내가 화재로 사망했다는 바로 그날이었다. 심장이 다시 얼어붙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다. 채널을 돌리자 며칠 전 녹화된 것으로 보이는 한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와, 김미영 이사장님, 그리고 제임스 씨. 세기의 커플이라는 별명답게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으로 이사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집이 정말 궁전 같네요. 화면 속에서 내 딸 미영이는 내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명품 드레스를 그 제임스라는 놈은 몸에 딱 붙는 최고급 슈트를 걸치고 샴페인 잔을 든 채 리포터를 맞이하고 있었다. 내 딸은 언제부터 저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잘했던가. 금발을 멋지게 넘기고 푸른 눈을 빛내는 사위놈 옆에서 내 딸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행복해 보였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크셨을 텐데 이렇게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신 비결이 뭔가요?
능청스러운 리포터의 질문에 내 딸 미영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머니는 늘 제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 마이 러브 제임즈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역겨움에 속이 뒤틀렸다. 그 순간 리포터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제임스 놈이 주변을 살피며 미영이에게 유창한 영어로 속삭였다. 마이크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탓에 그들의 진짜 목소리가 자막과 함께 내 귀에 똑똑히 들려왔다. 자기 연기 실력 많이 늘었네. 방금 건 거의 오스카상 감이었어. 조용히 해. 누가 듣겠어. 진정해. 즐기지도 못할 거 부자가 돼서 뭐해? 장모님은 자기가 행복하길 바라셨잖아. 뭐, 행복해졌네. 우리가 그 소원을 좀 더 빨리 이뤄드린 것 뿐이라고. 쨍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그 파란 눈의 악마와 그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내 딸년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탐욕스러운 성공에 대한 만족감과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자들의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내 목숨과 맞바꾼 그 돈으로 저들은 웃고 떠들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의 영어와 웃음소리가 싸구려 TV 스피커를 뚫고 나와 이 좁고 더러운 여관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그 이질적인 언어와 경멸 어린 웃음소리는 내 머릿속을, 내 뼛속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분노가 온몸을 집어삼켰다. 하지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없는 사람, 돈 한 푼 없는 늙은이. 저 교활한 외국인 놈과 내 딸이 짜고 만든 이 거대한 사기극 앞에서 나는 그저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절망 속에서 나는 무의식 중에 품속을 더듬었다.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느껴졌다. 잊고 있었다. 그 제임스라는 놈이 살던 지저분한 오피스텔을 청소하다 쓰레기통에서 주웠던 낡은 수첩. 이게 무슨 소용이람.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수첩을 침대 위로 내던졌다. 그때 수첩이 펼쳐지면서 안쪽에 꽂혀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30년도 더 된 사진이었다. 내가 시장에서 국밥집을 할 때 가게 앞에서 찍었던 낡은 흑백 사진. 사진 속 젊은 시절의 내 옆에는 교복을 입은 깡마른 남학생 하나가 어색하게 서 있었다.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 가게 앞에서 울고 있던 것을, 내가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었던 바로 그 아이. 나는 홀린 듯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순자 아주머님, 1994년 11월 5일. 제 인생을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다. 대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 특수부 검사 최강민. 교활한 외국인 사기꾼 사위와 그놈에게 영혼을 판 딸년. 이 기막힌 인연이 이 국제적인 사기극을 뒤엎을 유일한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와 함께 이 지옥 같은 복수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영어와 웃음소리가 싸구려 TV 스피커를 뚫고 나와 이 좁고 더러운 여관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그 이질적인 언어와 경멸 어린 웃음소리는 내 머릿속을,
내 뼛속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분노가 온몸을 집어삼켰다. 하지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없는 사람, 돈 한 푼 없는 늙은이. 저 교활한 파란 눈의 악마와 그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내 딸이 짜고 만든 이 거대한 사기극 앞에서 나는 그저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절망 속에서 나는 무의식 중에 품속을 더듬었다.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느껴졌다. 잊고 있었다. 그 제임스라는 놈이 살던 지저분한 오피스텔을 청소하다 쓰레기통에서 주웠던 낡은 수첩. 이게 무슨 소용이람.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수첩을 침대 위로 내던졌다. 그때 수첩이 펼쳐지면서 안쪽에 꽂혀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30년도 더 된 사진이었다. 내가 시장에서 국밥집을 할 때 가게 앞에서 찍었던 낡은 흑백 사진. 사진 속 젊은 시절의 내 옆에는 교복을 입은 깡마른 남학생 하나가 어색하게 서 있었다.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 가게 앞에서 울고 있던 것을, 내가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었던 바로 그 아이. 나는 홀린 듯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순자 아주머님, 1994년 11월 5일. 제 인생을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다. 대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 특수부 검사 최강민.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뇌리를 스쳤다. 몇 년 전 TV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든 금융사기 사건을 해결한 영웅으로 소개되던 젊은 검사의 얼굴. 그래, 바로 저 아이였다. 깡마르고 도끼만 서려 있던 그 얼굴에 세월의 무게와 자신감이 더해진 모습이었다. 희망. 그것은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희미하고 절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선명한 불씨였다. 나는 이 이름 석자에 내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나는 여관방을 뛰쳐나왔다. 신분도 없는 유령 같은 신세였지만 어떻게든 그를 만나야 했다. 며칠을 무작정 걷고 묻고 헤맸다. 그러다 대검찰청이라는 거대한 건물 앞에 겨우 다다랐을 때 나는 이미 굶주림과 탈진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정문 앞에서 서성이는 내 남루한 행색을 본 경비는 나를 정신 나간 노인 취급하며 문전박대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할머니. 용무 없으면 어서 가세요. 나는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가을비가 내 앙상한 어깨를 적셨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나는 차가운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시야가 흐려지고 세상이 어두워졌다. 아, 결국 이렇게 길 위에서 죽는구나. 미영아, 이 나쁜 년아. 내 딸아. 의식이 까무룩 멀어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머리 위로 쏟아지던 빗줄기가 거짓말처럼 멈췄다. 누군가 내 위로 커다란 우산을 씌워준 것이다. 나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값비싼 구두와 비에 젖어가는 단정한 양복 바지가 보였다.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는 낯익지만 낯선 젊은 남자의 얼굴. 그가 내게 물었다. 아주머니, 괜찮으십니까? 나는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알아본 것 같았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신은 비를 흠뻑 맞으면서도 우산은 오직 나를 향해 기울인 채였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빚을 진 사람이 채권자를 만났을 때에 혹은 잃어버린 은인을 기적처럼 다시 만났을 때의 그런 복잡하고 깊은 눈빛이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내게 물었다. 혹시 시장에서 국밥집 하시던 박순자 아주머니 아니십니까? 그의 목소리에 꺼져가던 내 의식의 불꽃이 기적처럼 다시 타올랐다. 나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 품속에 간직했던 그 낡고 빛바랜 사진을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사진을 본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사진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마치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아이 같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내게 던진 다음 질문은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 놓았다. 아주머니, 혹시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제임스? 내 사위놈의 이름이었다. 그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아는 것일까?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신이 내게 내린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무서운 복수의 시작이었다. 아주머니, 혹시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최강민 검사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제임스? 내 딸 미영이의 남편,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나를 비웃던 그 파란 눈의 악마. 어떻게 이 사람이 그놈의 이름을 아는 것일까? 네. 사위놈일세. 내 떨리는 대답에 최 검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나를 부축해 일으켜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리고 우리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닌 그의 사무실이었다. 늦은 밤 불 꺼진 대검찰청의 복도를 지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들이 모여 있다는 특수부의 심장부로 들어섰다. 최 검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 앞에 놓아주며 입을 열었다. 제임스 라이언, 미국 국적의 투자 전문가로 위장한 국제금융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입니다. 저희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지난 2년간 추적해온 거물이죠. 수백, 수천억 원의 검은 돈을 세탁하고 여러 나라를 오가며 법망을 피해 다녔습니다. 교활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로 유명하죠. 저희는 그놈의 꼬리를 잡기 위해 모든 걸 걸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의 시선이 내가 내민 낡은 수첩에 닿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갑을 끼고 핀셋으로 수첩을 집어들었다. 마치 고고학자가 수천 년 된 유물을 다루듯 그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수첩을 넘겼다. 그의 눈이 점점 더 커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세상에, 이건 단순한 장부가 아닙니다. 제임스가 한국의 정재계 거물들과 접촉하며 비자금을 세탁해준 날짜, 계좌번호, 돈의 흐름, 그리고 그들의 약점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핵폭탄입니다, 어머님.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사위놈, 아니 제임스라는 그 악마는 처음부터 내 딸과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장부의 존재를 알게 되자 모든 것을 아는 나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내가 죽어야만 이 장부의 존재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내 사망보험금 수십억은 그들의 거대한 범죄에 비하면 그저 달콤한 보너스에 불과했을 뿐이다. 복수? 할 수 있겠나? 내 딸령과 그놈에게. 내 떨리는 목소리에 최 검사는 수첩에서 눈을 떼고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30년 전의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죄자를 심판대 위에 세우는 냉철한 검사의 눈빛이었다. 복수가 아닙니다, 어머님. 이건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어머님께 30년 동안 갚지 못했던 빚을 갚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보드 중앙에는 제임스와 내 딸 미영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거물급 인사들의 사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우리의 목표는 저들을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설픈 복수는 저들에게 상처 하나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처절하게 빼앗을 겁니다. 최 검사는 펜을 들어 첫 번째 계획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1단계 돈줄을 끊는다. 제임스가 이 장부를 이용해 진행 중인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바로 그 계약 상대를 이용해 무너뜨립니다. 제임스가 자신의 파트너조차 믿지 못하게 만들어 스스로 고립되게 만드는 겁니다. 2단계 명예를 더럽힌다. 어머님의 사망보험금으로 효녀 행세를 하며 쌓아 올린 김미영의 거짓된 명예를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산산조각 낼 겁니다.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3단계 그리고 마지막. 최 검사는 펜을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았다. 어머님께서 직접 저들의 숨통을 끊으시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결의는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늙은이의 처절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작전이자 한 검사가 자신의 인생을 바꾼 은인에게 바치는 헌사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30년 전 내가 그에게 건넸던 국밥 한 그릇이 이렇게 무서운 칼이 되어 내 손에 되돌아올 줄이야. 최 검사는 화이트보드 한 구석에 붙어 있던 다소 의외의 인물 사진 하나를 가리켰다. 그것은 제임스나 내 딸의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다. 국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었다.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 건가? 내 질문에 최 검사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제임스가 이 장부 외에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김미영이 질투에 눈이 멀어 제임스의 뒤를 밟게 만들 미끼이기도 하죠. 저들은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니라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으며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는 사진을 떼어 내 앞에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의 첫 번째 사냥감입니다. 최강민 검사의 사무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해갔다. 나는 그의 지시에 따라 내가 아는 제임스와 내 딸 미영이의 모든 것 마이너스 그들의 사소한 습관, 말투, 심지어는 그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까지 마이너스 모조리 털어놓았다. 그 모든 정보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이 되어 최 검사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제임스의 돈줄이었다. 최 검사가 말하길 제임스는 현재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태산건설의 비자금 수천억 원을 해외로 빼돌리는 그의 경력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이 계약만 성공하면 그는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챙겨 한국을 뜰 계획이었다. 제임스는 이 계약을 위해 태산건설의 경쟁사인 대형건설의 거짓 정보를 흘려 혼란을 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할 겁니다. 최 검사의 작전은 간단했다. 그가 수첩에서 찾아낸 태산건설의 진짜 비리, 즉 제임스가 흘린 거짓 정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진짜 약점을 마치 대형건설이 제보한 것처럼 꾸며 언론에 터뜨리는 것이었다. 며칠 뒤
한 경제신문의 일면 톱 기사로 태산건설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가 대서특필되었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국세청과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태산건설의 주가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었다. 제임스가 공들여왔던 수천억짜리 계약은 공중분해된 것은 물론 오히려 그는 비자금 세탁의 공범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다. 나는 최 검사의 사무실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TV를 통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화면 속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는 제임스의 모습이 비쳤다. 늘 여유롭고 오만하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속이 다 시원했다. 하지만 최 검사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입니다. 어머님. 이제 저들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날 밤 최 검사는 해커를 통해 제임스와 미영이가 사는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에 몰래 접속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거실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악마들의 민낯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거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제임스는 값비싼 위스키를 병째 들이켜며 집안을 쿵쿵 울리도록 걸어다녔다. 그의 푸른 눈은 분노와 의심으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땜잇, 어떻게 된 거야? 이 정보는 나와 태산건설 회장, 단둘만 아는 거였어. 대체 누가 배신한 거지?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다. 소파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내 딸 미영이에게 다가갔다. 당신이지? 뭐, 내가 뭘? 당신이 말했지. 당신이 대형 건설 쪽에 내 정보를 팔아넘긴 거 아니냐고. 안 그러면 이 모든 게 설명이 안 되잖아. 제임스는 미영이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흔들었다. 미영이는 겁에 질려 울먹이며 소리쳤다. 미쳤어? 내가 왜 그래? 우리 이제 한 배를 탄 사이야. 한 배? 웃기지 마. 당신 어머니 사망보험금도 그렇게 쉽게 타내는 걸 보고 알았어야 했는데. 당신은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여자야.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미영이의 손바닥이 제임스의 뺨을 후려쳤다. 날 뭘로 보고 이딴 식으로 말해? 당신이야말로 뒤가 구린 거 아니야? 그 장부, 당신이 잃어버린 그 장부 때문 아니냐고. 그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꼬인 거잖아. 장부라는 말이 나오자 제임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미영이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 기세였다. 한때는 세기의 커플이라 불리며 서로를 물고 빨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의 약점을 물어뜯으며 으르렁거리는 짐승들처럼 보였다. 그들의 완벽했던 성에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한참을 서로를 노려보던 제임스는 갑자기 힘이 빠진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다른 무언가를 떠올린 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이건 내 짓이 아니야. 만약 그 장부가 넘어갔다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야. 이건 경고야. 그는 불안한 눈으로 미영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여자, 혹시 그 여자 짓 아닐까? 미영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 말하는 거야? 제임스는 침을 꿀꺽 삼키고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누가 듣기라도 할까봐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요즘 내가 가끔 만나는 그 배우 말이야. 그 순간 미영이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질투와 의심으로 가늘어졌다. 최 검사가 말했던 제임스의 유일한 보험이자 미영이를 미치게 만들 미끼.
그 미끼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요즘 내가 가끔 만나는 그 배우 말이야. 제임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모니터 너머로도 내 딸 미영이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질투. 그것은 돈에 대한 탐욕만큼이나, 아니, 때로는 그보다 더 강력하게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감정이다. 최강민 검사가 설치한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덫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 배우의 이름은 유세라. 최근 가장 주가를 올리고 있는 톱스타였다. 최 검사의 정보에 따르면 제임스는 유세라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녀에게 접근했고, 유세라는 제임스의 재력과 인맥을 이용하기 위해 그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위험한 비즈니스 파트너. 그 여자가 왜? 미영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여자 보기보다 야망이 커. 혹시 그 여자가 내 장부를 손에 넣고 태산건설건을 터뜨려서 나를 협박하려는 걸 수도 있어. 당신이 아니라면 그 여자밖에 없어. 제임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 유세라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이었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내 딸 미영이는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남과 나누어 본 적이 없는 지독한 소유욕의 화신이라는 것을. 그게 돈이든 남자든. 그날 이후 미영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제임스의 사업 실패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모든 신경은 제임스의 일거수일투족과 유세라라는 이름에 꽂혀 있었다. 고급 외제차 안에서 몇 시간씩 잠복하며 제임스를 미행했고 흥신소를 고용해 두 사람의 뒤를 밟았다. 최 검사는 그 모든 것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미영이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 중 한 명이 이미 최 검사가 심어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덫은 놓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김미영은 스스로 미쳐 날뛰며 제임스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녀가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 있도록 약간의 힌트를 흘려주는 것뿐입니다. 최 검사는 미영이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을 통해 제임스와 유세라가 자주 만나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임스가 유세라의 이름으로 거액의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짓 정보를 함께 흘렸다. 미끼를 문 미영이의 눈은 완전히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그 선물이 제임스가 자신 몰래 빼돌린 비자금의 일부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자신의 몫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탐욕스러운 사업 파트너였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최 검사가 흘린 정보대로 그날 밤 제임스는 유세라를 만나기 위해 강남의 한 고급 프라이빗 바로 향했다. 미영이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는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 바의 모든 직원, 심지어 발레 파킹 직원까지도 이미 최 검사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바의 가장 은밀한 VIP 룸에는 두 사람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촬영할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최 검사의 사무실에서 그 VIP 룸의 실시간 영상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제임스는 유세라에게 작은 보석 상자를 건네고 있었다. 세라 씨의 할리우드 진출을 축하하는 내 작은 선물입니다. 어머, 제임스 씨. 정말 고마워요. 이건 너무 과분한데.
유세라가 감격한 표정으로 상자를 여는 순간 룸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미영이가 들이닥쳤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미영이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룸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너, 어떻게 여길? 당황한 제임스의 말에 미영이는 비웃으며 손에 든 녹음기를 흔들어 보였다. 이게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이 여자한테 빼돌린 내 돈, 당장 내놔. 그녀는 유세라의 손에 들린 보석 상자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하지만 상자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혼 반지였다. 제임스가 유세라에게 청혼하기 위해 준비한.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유세라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이상했다. 떨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는 이분이 누구신지 몰라요. 제임스 씨는 분명 부인께서 몇 달 전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유세라의 마지막 한마디가 결정타였다.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임스가 자신뿐만 아니라 유세라마저도 속여왔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사망한 아내 코스프레가 만천하에 공개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 그때 VIP 룸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바의 지배인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손님 죄송하지만 소란을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손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서요. 미영이가 다른 손님이라니 누구냐며 소리치는 순간 지배인의 뒤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최강민 검사였다. VIP 룸의 문이 열리고 최강민 검사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나는 모니터 너머로도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임스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고 내 딸 미영이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있었다. 최 검사님? 여긴 어쩐 일로? 제임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최 검사는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룸 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제임스 라이언 씨, 당신을 불법 비자금 조성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가 손짓하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들이닥쳐 제임스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제임스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증거 있어? 무슨 증거로? 증거라면 차고 넘칩니다. 최 검사는 품에서 낡은 수첩, 바로 내게서 건네받은 그 장부를 꺼내 보였다. 제임스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모든 시선이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미영이에게 향했다. 그녀는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최 검사에게 달려들어 애원하기 시작했다. 검사님, 오해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저는 저 사람한테 속은 거예요. 최 검사는 벌레 보듯 차가운 시선으로 미영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김미영 씨, 당신이 이 사람과 공범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당신을 체포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기회라니요? 내일 당신의 다큐멘터리 생방송이 있지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살아계신 어머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모든 죄를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최 검사의 말은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경고이자 가장 잔인한 선택지였다. 미영이는 자신의 효녀 이미지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전 국민 앞에서 죄를 고백하든가 아니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다음 날 나는 최 검사와 함께 방송국으로 향했다. 미영이는 결국 후자를 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최 검사의 경고를 허풍으로 치부하고 예정대로 생방송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거짓 눈물과 연기력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양이다. 나는 방송국 분장실에서 어머니 대역배우로 분장을 했다. 내 얼굴에 깊은 주름 위로 두꺼운 화장이 덮이고 흰머리에는 검은색 스프레이가 뿌려졌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지만 내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다. 지옥의 악이라도 물어뜯을 듯한 서늘한 분노의 빛. 생방송 5분 전 최 검사가 내게 다가와 작은 이니어를 건네주며 말했다. 어머님 준비되셨습니까? 모든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저 무대 위에서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전 라면 하나 제대로 못 사 먹던 깡마른 청년이 이제 내 유일한 칼이 되어 내 옆에 서 있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무대 뒤 가장 어두운 곳에 섰다. 밝은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중앙에서는 이미 내 딸 미영이의 감성팔이 쇼가 시작되고 있었다. 어머니는 제게 전부였어요. 비록 지금은 제 곁에 안 계시지만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으로 어머니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 방청석에서는 안타까운 탄식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사회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님께서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미영 이사장님의 진심을 담아 하늘에 계신 어머님께 마지막 영상 편지를 띄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영이는 카메라를 향해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바로 그 순간 내 귀에 꽂힌 이니어에서 최 검사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입니다. 어머님. 사회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님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미영이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려는 바로 그 찰나였다. 스튜디오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전혀 예상치 못한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영아. 그 목소리는 무대 위 마이크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튜디오 전체를 관장하는 메인 컨트롤룸에서 직접 송출된 바로 나의 목소리였다. 순간 미영이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방청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당황한 PD는 컨트롤룸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다. 뭐야? 누구야? 방송사고야.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 그 순간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그리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뒤편 가장 어두운 곳,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미영아. 내 갈라진 목소리가 스튜디오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지진처럼 울려 퍼졌다. 생방송 중이던 모든 화면이 암전되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뒤편 내가 서 있는 곳을 비추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쿵, 쿵, 쿵. 내 낡은 구두 소리가 스튜디오의 정적을 갈랐다. 무대 중앙의 내 딸 김미영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방청석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마침내 무대 중앙
내 딸의 바로 앞에 섰다. 나를 비추는 조명이 너무나 밝아 눈이 부셨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오직 내 앞에 있는 저 악마 같은 딸년의 얼굴만을 똑똑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고 가장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전체가 듣는 앞에서 나의 생존을 신고했다. 내가 죽인 엄마가 살아 돌아왔다. 그 순간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이 다시 켜지고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강민 검사가 준비한 마지막 결정타였다. 화면에는 제임스와 미영이가 펜트하우스에서 나누던 모든 대화, 장모님이 마지막 선물 주고 가셨네라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모습, 그리고 VIP 룸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추악하게 싸우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편집 없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명과 경악이 방청석 곳곳에서 파도처럼 터져나왔다. 저게 다 뭐예요? 거짓말. 다 조작된 거라고요. 미영이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발악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무대 아래에서 최강민 검사와 함께 등장한 형사들에 의해 가로막혔다. 김미영 씨, 당신을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존속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스튜디오 전체에 섬뜩하게 울렸다.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미영이는 무대 위에 무릎을 꿇고 내게 기어오며 절규하기 시작했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용서해줘. 응? 그녀는 내 다리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애원했다. 한때는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내 딸.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연민도 슬픔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내 다리에 매달린 딸의 손을 뿌리치고 벌레 보듯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내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닥쳐라. 내가 엄마라고 부를 사람은 내 손으로 땅에 묻었지 않느냐. 나는 말을 이었다. 넌 오늘부터 내 딸이 아니다. 넌 그냥 내 사망보험금을 훔쳐간 역겨운 도둑년일 뿐이야. 감옥에 가서 내가 저지른 죄값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단호한 선고에 미영이는 그대로 실신하듯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다. 형사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가는 딸과 이미 다른 곳에서 체포되어 연행되던 제임스의 모습을 등진 채 나는 처음으로 지난 수십 년간 구부정했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섰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무대 아래에서 나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최강민 검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30년 전 내가 그에게 베풀었던 작은 온정이 30년 후 이렇게 거대한 정의가 되어 내게 돌아왔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나는 천천히 방송국 밖으로 걸어 나왔다. 새벽에 차갑지만 신선한 공기가 내 뺨을 스쳤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내 이름과 내 인생을 되찾은 나의 진짜 62번째 생일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았던 어머니.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되찾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시니어 극장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당신의 화병을 날려드릴 통쾌한 사이다는 계속됩니다. 시니어 극장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